이어서 내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 제2장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라는 게 뭐냐? 이 앞 시간에 저희가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두 변수가 관계, 시간적으로도 독립변수가 앞서 있어야 되고 두 사이에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받아도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유지된다. 라는 어떤 제3의 변수에 대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적 타당도라는 게 뭐냐? 한번 같이 보시면 종속변수의 변화를 독립변수가 있었고 종속변수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내적 타당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진정으로 독립변수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건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변화로 인해 원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영향이 아니라 다른 우연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매개체의 변화로 해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낮으면 인과관계가 관련성을 추론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전략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안적인 설명이나 대립 설명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연구 전략을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하는 건데요. 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안설명, 아까 말씀드린 허위 매개체처럼 제3의 매개체 C처럼 아니면 허위 변수처럼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적 타당도에 대한 우려, 내적 타당도가 언제 생기느냐, 어떨 때 생기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 내적 타당도가 높으려면 원인 관계를 추론하는데 이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종속변수의 변화가 오로지 독립변수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추론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내적 타당도가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중에서. 그런 게 어떤 거냐? 그걸 위협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적 타당도의 위협에 대한 요인이 뭐냐? 첫 번째가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이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발생해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 때문인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가 우연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들을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요인입니다. 또는 성숙 요인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발달적인 변화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성장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이 바로 성장 요인이나 성숙 요인이다라는 거죠. 실험에 참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었는데 실험이 계속 진행되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종속변수의 흐름이 종속변수가 자연히 성장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안 받아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성숙 요인, 성장 요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검사 요인입니다. 동일한 측정 도구를 2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검사지, 검사문항, 그리고 검사지에는 용어 등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본래 요인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종속 변수의 측정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로 두 번 시험을 보면 지난번 첫 번째 시험 봤던 것보다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한 번 시험을 봤던 거고 그 시험의 내용도 알고 있고 시험이 끝났을 때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서 아 이게 왜 틀렸지? 하고 아 그렇구나 정답을 알아서 공부 찾아봤을 거니까요. 이게 바로 검사 요인에 의한 내적 타당도 구현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동일한 실전 도구를 두 번 이상 테스트를 했거나 그런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연구를 다시 검사 제공을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독립 변수를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바로 검사 요인에 의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도구 요인입니다. 두 번 이상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반면에 도구 요인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까 검사 요인이라는 게 동일한 측정 도구를 두 번 이상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구 요인은 반대의 경우 두 번 이상의 검사에서 서로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평가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입니다. 검사 요인의 반대죠. 검사 요인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두 번 사용한 건데 도구 요인은 측정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죠. 아니면 검사하는 검사사, 피시험자가 바뀌거나 검사 도구가 다른 걸로 바뀌거나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하는데 측정 방법이 측정 도구가 A란 B란 측정 도구가 있으면 구별을 한번 설명을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검사 요인은 측정 도구를 A란 측정 도구를 두 번 검사하는 겁니다. B에게 한 번, B2 그래서 두 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처음에 B 첫 번째 시험일 때는 같은 측정 도구의 대답이 예를 들어서 80이었으면 두 번째는 90점을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검사 요인으로 생기는 인과관계,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이다. 도구 요인은 측정 도구가 아니라 B가 아니라 B도 하고 C도 하고 그래서 A라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B도 검사를 하고 C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값이 바뀌는 것도 이것도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도구 요인은 동일한 결과를 종속 변수에 대한 동일한 결과가 생기지 않고 다르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측정 도구 A라는 측정 도구가 B라는 측정 도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B라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A는 B에다 쓰고 B는 C에다 쓰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검사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도구가 다르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도구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통계적 회귀. 사전 검사에서 극단적인 점수, 즉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 사후 검사에서는 독립 변수에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평균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험 방법에 있어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1, 처치하고 2. 사전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측정 도구를 거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점수가 낮았던 사람이 두 번째 사전 검사를 하고 또다시 똑같은 측정 도구 두 번째 검사를 하면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죠. 이 전보다 높아지죠. 아니면 아주 높았던 경우에는 중간 정도로 오거나 했던 실험이고 아니면 했던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이 답이 중간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통계적인 회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선정편견. 편견이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두 집단이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그 선정을 할 때 일종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모집단을 선정할 표집을 할 때부터도 잘못된 표집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내적 타당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적 타당도의 위협이 바로 선정 편견이다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실험 대상의 탈락. 예, 연구 대상자의 탈락에 의해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야기되는 경우를 연구 대상자의 탈락에 의한 내적 타당도의 위협이다. 연구 대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계셨다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불편했던 몸이 정상으로 재활이 되어서 실험에 탈락한다 하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 타당도에 대한 원인이 바로 실험 대상 탈락. 그 다음에 8번째가 인과관계의 방향의 모호성. 시간상 순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설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죠. 아까 그래서 인과관계의 출현에 있어서 반드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치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일례로 들었던 것처럼 정신분열증과 경제상태, 재정상태가 연관성 조사를 할 때 경제상태가 나빠서 정신분열증이 생긴 건지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실험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 바로 검증되어 있는 측정도구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인과관계 방향의 모호성, 이게 바로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개입, 치료의 확산 또는 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한 실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효과를 볼 경우에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자극이 확산되거나 모방될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고 그렇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늘 독립적으로 비밀 보장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어떤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을 좀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알리지 않도록 아니면 주변에 알 수 없도록 아니면 실험을 하는 것도 모르도록 관찰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개입 또는 치료 확산의 모방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 9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있으니까 외적 타당도도 있겠죠. 외적 타당도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서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있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는 시간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립변수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선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져왔고 둘 사이의 변화가 연관관계가 있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인과관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들이 바로 내적인 타당도가 높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외적 타당도라는 건 뭐냐? 그럼 그 결과들이 거기서 실험에서 나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합의 가설이나 결과들이 일반 다른 어떤 실험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거기도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험에서 아니면 학위 논문을 쓸 때 대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받거나 시정 지시를 받는 재검토 요구를 받는 것들이 뭐냐면 과도한 일반화의 우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외적 타당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이런 거죠. 노인분들에 대한 아니면
아동들에 대한 어떤 실험을 설문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집을 선정을 할 때도 아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들을 거치는데 그렇게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들어가서 한 명과 대화를 해보고 너는 수학 공부 좋아하니? 영어 공부 좋아하니까? 하고 물어보고서 저는 수학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반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다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영어 수업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안 떨어진다.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왜? 이 한 반의 인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만나보고서 수학을 좋아하는지 영어 좋아하는지 물어보고서 그 결과만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 수학만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어떤 그 결과를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그 실험은 내적 타당도도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도 누가 봐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외적 타당도 한 사람의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외적 타당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아니면 비례 표집으로 우리가 배웠던 표집 방법 중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집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설문을 해서 질문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 반에 수학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서 이 반에는 수학도 좋아하는 사람이 반,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반, 그래서 이 두 가지 많은 수업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수업을 대체적으로 더 선호합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온다라고 그러면 그 실험은 내적 타당도도 높고 외적 타당도, 일반화의 정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반화의 정도를 바로 외적 타당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외적 타당도라는 건 뭐냐? 어떤 연구에서 서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이 실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도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과목성도 조사를 했을 때 한 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반을 조사하고 2학년에 많은 친구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게 타당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외적 타당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첫 번째, 연구의 대표성. 표본이 이 앞전 시간에 배운 샘플링,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샘플을 통해서 몇 가지만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가 거의 모든 학생이 그럴 것이다,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는 일반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실험, 그러한 실험, 일반화 외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을 하려면 당연히 표집 과정을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을 잘 뽑아낼 수 있는, 표본을 잘 선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가 조사 연구의 반응성.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현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연구 상황을 벗어나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변화를 초래한다 하는 겁니다. 즉, 조사 연구 참여자가 조사에 참여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서 다른 활동들을 하거나 일상과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늘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연구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실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험에 집중하고 일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 유지될 수 있어야만 외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조사 연구의 반응성은
조사 연구의 반응성에 이렇게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호손 효과,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위합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호손 효과는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실험이 실행되는 동안에 피실험자들이 자신에게 기울이는 특별한 관찰과 관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동 효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액션과 리액션, 반동 형성이죠.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반동 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실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험자니까 평소에는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길 가다가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워서 경찰서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 참 실험하고 있지. 누군가 날 계속 촬영하고 있지. 그러면 가서 주워서 책에 배운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워서 주변을 보고 시분을 그 내용물을 확인해서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준다. 규정에 아니면 사회 규범에 있는 대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평상시의 행동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호손 효과, 반응 효과, 반동 형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실험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어떤 특별한 치료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심리적으로 반응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위합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늘 평소에 드시는 약들을 이렇게 복용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거죠. 똑같은 비타민C, 배가 아팠을 때 늘 소화제를 먹으니까 좋았어요.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어느 날 또 배가 아프다 그래서 소화제가 아닌 비타민C를 드리면서 이게 그때 드셨던 효과가 아주 좋았던 소화제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드셔보시죠 하고 드린 거예요. 근데 비타민C를 드시고도 그 소화제가 잘 듣네. 나 지난번처럼 소화 잘 됐어. 볼일을 잘 보고 이제 속이 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실험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 약을 먹어서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약을 먹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거야.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벌써 일으켜서 본래 알고자 하는 어떤 실험 결과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어떤 실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연구 가능성, 조사 연구의 가능성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 가실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를 소화제 먹은 것처럼 인식을 해서 변화가 오는 이런 어떤 결과, 그게 바로 조사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실험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생기죠.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조사 연구의 가능성, 외적 타당들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조사 연구의 가능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